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소연입니다. 40대인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넉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손 놓으신 적도 없었죠. 그분들 또한 버거운 현실에 아등바등 살았을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친 얼굴이긴 했지만 저와 동생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분명 노력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상의 일원이 되기 위해 애쓸 때는 더 해주시지 못해 안타까워하실 뿐이었죠.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기에 그런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부터 시작한 자취는 부모님께 큰 부담이라는 걸 알면서도 공부만 하겠다고 붙들고 있을 순 없었죠. 어떻게 해서든 기숙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하루 두세 시간만 자면서 공부했고, 기숙사 통금 시간이 되기 직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교환학생이다, 어학연수다 하며 다닐 때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용돈벌이를 하면서요. 대학 생활에 대한 환상은 1학년 입학과 동시에 깨진 지 오래였고, 친구들과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조차 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대학 시절을 보냈지만 그 악착같음이 능력이 되어주진 않더군요. 필수 자격증이 있어도 면접에서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교환학생, 어학연수, 인턴십 같은 그럴듯한 조건이 저에게는 없었으니까요. 설마 하며 떨치지 못했던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의 높은 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루하루 제 무능을 탓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28의 삶의 저는 전용 고시원 복도 끝 방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문득 이 303호에 갇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밤마다 저와 비슷한 처지로 늦은 저녁을 컵라면으로 때우는 사람들의 냄새가 복도에 가득 퍼지는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일단 목돈인 보증금이 없이 들어가 누울 수 있는 곳이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들려오는 드라이기 소리와 졸음 섞인 한숨이 교차하던 곳이었죠. 학교를 졸업하면서 기숙사에서 더는 지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라 좁고 답답했지만 그때 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취업 준비를 하며 고시원비를 벌었고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 밤 잠들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에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어도 늘 돈이 부족했어요. 돈이 없으니 제 처지가 더 초라하게 느껴져 집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자격지심에 부모님의 한숨소리가 제 탓 같았고 동생들이 한심하게 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사실 부모님은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보다 고향의 도립대에 가길 원하셨죠. 그런데도 제가 서울에 가고 싶어 바득바득 우겨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니 도저히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동생들은 부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도립대에 진학해 연구 참여도 많이 하고 지역 기업 취업이 보장된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처참했죠. 하루아침에 집안의 골칫거리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반찬 보냈다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가끔 받으면 바쁘다며 툴툴거리기만 했습니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왜 그렇게 엄마에게 투정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속상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이죠. 다음날 눈이 부을까봐 눈 주변을 마사지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는데 어딘가에서 낯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또렷이 들리며 제 잠을 방해했죠. 제가 지내던 303호 건너편 302호에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민정 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더군요. 며칠 전부터 간간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다 그쳤는데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게 분명히 살아있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되는 울음소리에 저는 대충 웃옷을 걸쳐 입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 말고도 301호, 304호 거주자들도 나와 있는 게 보였죠. 소리는 분명 302호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방엔 민정 씨가 살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마스크를 쓴 채 작게 인사만 하던 분이라 얼굴만 알고 지내는 정도여서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워낙 말수가 적고 혼자 조용히 지내던 사람이라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게 너무 의외였죠. 이 좁고 답답한 고시원에 아기 울음소리가 난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방 안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죠. 301호 다은 씨가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정 씨, 안에 계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몇 번이나 더 불러도 받지만 아기 울음소리만 더 커졌죠. 점점 커지는 울음소리에 그냥 둘 수 없어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304호 하늘 씨가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잠겨있지 않은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어두운 방 안엔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들이밀어 방 안을 살펴야 했죠. 책상 위에는 반쯤 비워진 종이컵과 젖병이 있었고 바닥에는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가 울고 있더라고요. 모두 놀라 말을 잃었고 제 손끝은 떨렸습니다. 설마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가 정말 있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찰나 다은 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안더군요. 그래도 아기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래도록 혼자 울고 있었을 테니 많이 힘들었겠죠. 아기가 누워있던 옆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더라고요. 하늘 씨가 그 종이를 집어 읽었어요. 잠시만 아기를 부탁드릴게요. 아기 이름은 별이에요. 아직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분유를 챙겨주시면 잘 있을 거예요. 원래 친구 집에 맡겼는데 더 이상 맡기지 못해서요.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 메모를 읽는 하늘 씨의 목소리에 우리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한쪽에는 분유, 젖병, 기저귀, 아기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그 방에 아이만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급히 총무 언니인 지연 언니를 불렀습니다. 언니는 40 초반쯤 되어 보였고 언제나 밥은 먹었니? 하며 저희 모두를 챙겨주시던 분이었죠. 아기가 있다는 말에 놀라 달려온 언니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하늘 씨가 언니에게 상황에 대해 말했고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연 언니는 한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짧은 연결음 뒤로 접수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기가 방 안에 혼자 있었고 메모가 남겨져 있었어요. 울음이 계속돼서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기 호흡은 규칙적인가요? 체온은요? 상처나 위험 물건은 보이나요? 현재 보호 가능한 어른은 있나요? 우리는 각자 본 걸 말했습니다. 젖병, 분유, 기저귀, 담요가 있었다는 것부터 상처는 없어 보이고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지만 호흡은 안정적이며 지금은 우리가 안고 달래면서 돌보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전달했습니다. 순찰자 출동합니다. 아기 곁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보호자 연락처가 있으면 확보하시고 방 안의 물건은 그대로 두세요. 이야기를 마칠 즈음 창밖으로 붉은색과 파란색 등이 스치며 지나가는 게 보였죠. 잠시 후 2명의 경찰이 고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체구가 큰 남자 경위와 또렷한 눈빛의 여자 순경이었죠. 두 사람은 인사 후 방 안을 살피면서 확인하더라고요. 현장 진입 허락해 주시겠어요? 지연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 순경이 먼저 방을 훑더군요. 담요, 젖병, 기저귀 묶음, 둥글게 접힌 메모까지 확인하더니 몸을 낮춰 다은 씨 품의 아기에게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기가 손을 꼭 잡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살피더군요. 아기 상태는 좋아 보이네요. 호흡도 안정적이에요. 외상도 없습니다. 아기가 얼마나 혼자 울고 있었나요? 그녀는 우리 대답을 수첩에 적더니 말했습니다. 119 불러 기본 활력 징후만 체크받아도 좋겠어요.
현장 인계는 잠시만요. 그러는 사이 남자 경위는 방을 한 바퀴 돌며 말없이 메모를 비닐 포켓에 넣고 책상 위 종이컵과 젖병을 그대로 사진만 찍었습니다. 시간, 위치, 현장 상태, 소지품 유무 다 기록합니다. 여자 순경이 전화를 들고 돌아서자 그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돌아와 설명을 이어가며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듯 상황에 대해 말하더군요. 아기가 버려진 상태로 거리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이 방은 명시된 점유 공간이잖아요. 아이 엄마가 돌아온다고 메모도 남겼고요. 그리고 아기가 먹을 것과 기저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각 즉시 경찰 인계로 데려가는 건 법적으로 애매합니다. 유기 혐의는 성립 여부를 더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러자 지연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 방에 들어올 때부터 1년치를 선납하고 들어왔어요. 워낙 마르고 체구가 작아서 배가 부른지도 몰랐고요. 곁에 있던 하늘 씨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냥? 그러자 여자 순경이 빠르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가는 건 아니에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 긴급보호 라인을 동시에 연결해 볼 거예요. 다만 새벽이라 바로 시설로 옮기기가 어렵기도 하고 아동이 지금처럼 안정적이면 임시보호자 지정으로 몇 시간 보호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자요? 제가 놀란 마음에 되물었죠. 여자 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보호의사가 있는 인근 성인, 구체적 책임자, 기본 수유, 기저귀 교체와 안전유지, 연락망 확보가 가능한 상태니까요. 대신 저희는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보호자 복귀 여부와 CCTV 확인할 거고요. 실험 파악을 병행할 겁니다. 남자 경위는 CCTV를 확인하겠다며 지연 언니와 함께 총무실로 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입실 기록지 확인했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 사본도 있네요. CCTV에 보니 새벽 2시 41분에 302호 문이 한 번 열리더니 거주자가 방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이후에는 출입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으로선 장시간 방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메모 내용도 잠시만이고요. 온전히 유기라고 보기엔 애매합니다. 아기를 바로 경찰 인계로 분리해 시설로 옮기면 나중에 보호자 귀가 시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지연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임시보호 책임자 하겠습니다. 관리자니까요. 아이 엄마는 안 오진 않을 거예요. 남자 경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 수첩을 펼치더니 무언가 적었어요. 좋습니다. 그 대신 몇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첫째, 아기는 302호가 아니라 공용공간인 관리실 혹은 상주하는 방에서 보호. 둘째, 분유 급여량과 기저귀 교체 시간을 간단히 기록. 셋째, 보호자 귀가 즉시 112 재연락. 넷째,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거나 이상 증상을 보이면 즉시 119 신고. 그때 119 구급대가 조용히 올라왔고 구급대원은 다은 씨 품에 안긴 아기에게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내어 확인했습니다. 아기는 놀라 다시 크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아요. 98%. 심박 규칙적, 탈수 징후 없음. 체온은 약간 올라가 있지만 울음으로 인한 일시적 상승 같네요. 그들은 소아용 해열 패치 여부와 분유 보관 상태도 점검해 주더군요. 당장 병원 이송 필요성은 낮습니다. 다만 계속 울면서 열이 더 오르면 오전 9시 이후 소아과 진료 한번 권고드립니다. 남자 경위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신분증 사진을 받아 사건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혹시 302호분과 복도에서 마주친 시간, 대화 내용 같은 게 기억나는 게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메모해 주세요. 그리고 관리실엔 우리 연락처 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당직 번호도 함께 적어둘게요. 새벽엔 연결이 느릴 수 있지만 오전부터는 바로 연계될 겁니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지연 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다시 한번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언니는 능숙하게 아기를 돌보더라고요.
아이는 기저귀가 묵직했고 옷까지 젖은 채로 울고 있었죠. 언니가 가제수건으로 아기의 얼굴과 몸을 닦고 곁에 놓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러자 아기는 점점 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언니는 그런 아기를 품에 안고 얼으며 배가 고프구나 하더니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분유병을 손바닥 사이에 굴리며 온도를 맞춘 뒤 돌아와 적당히 아기에게 물리더군요. 아기는 이마에 송글송글 땀을 맺히며 분유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안간힘을 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껴질 만큼 간절하게 먹더군요. 그런 아기를 바라보며 분유를 먹이던 지연 언니는 배시시 웃으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큰일이네. 내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 난 저녁에 퇴근하잖아. 언니가 젖병을 기울이자 아기는 몇 번 꿀떡이더니 어느새 분유 한 병을 다 먹었더라고요. 그리고는 눈을 깜빡이며 하품을 하는데 무척 귀여웠죠. 방안 공기가 그제야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늘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를 바라보다 웃었고 다은 씨는 별이야 하며 아주 작게 불러주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자. 엄마가 돌아오면 우리 다 같이 얘기하자.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었지만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 씨가 정말 돌아올까 하는 걱정이요. 경찰은 돌아가기 전 302호 문손잡이에 얇은 자물쇠 커버를 끼우고 봉인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순찰 중에 한 번 더 들리겠습니다. 경찰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우리는 모두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깊고 규칙적인 작은 사람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지연 언니는 관리실로 향하며 말했어요. 급한 대로 오늘은 관리실 앞 공용 공간에 소파 아래를 비워두자. 담요 2겹 더 깔고 기록장은 내가 쓸게. 별이 분유 시간, 기저귀 시간, 체온. 그리고 302호 오전 9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기관에 연결하자. 그런데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혹시 모르니까 며칠 본다고 생각하자. 나는 하루 종일 고시원 청소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 아직 아기가 어려서 업고 다닐 수도 없고 돌아가면서 살폈으면 좋겠어. 그러자 간호조무사 학원 수강생으로 시험을 앞둔 301호 다은 씨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고시원에 있고 오후에 학원에 가요. 오전 시간은 제가 볼게요. 네일샵 직원으로 늘 밝지만 피곤한 웃음을 짓던 304호 하늘씨도 손을 들더군요. 저는 일 마치면 9시인데 오전에 늦게 출근하니까 밤에 아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면접이 있으면 가야 해서 저녁에는 고시원에 있으니까 저녁 시간은 제가 아기 볼게요. 그런데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취업이 급한 상태라. 그렇게 해서 그날 새벽 우리 고시원에는 뜻밖의 식구가 생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기가 관리실로 옮겨진 후 복도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더라고요. 하늘 씨는 젖병과 분유를 더 사왔고 다은 씨는 학원에서 배운 대로 아기의 체온을 재며 꼼꼼히 돌보기 시작했죠. 저는 약속대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아기 곁을 지켰고요. 하지만 아이의 엄마인 민정 씨는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몇 번이나 다녀가고 아이를 보호기관에 인계할지 논의할 때도 민정 씨는 그림자조차 비추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별이를 보내야 하나 고민했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민정 씨를 기다렸죠. 혹시나 아이를 몰래 보러 오지 않을까 싶어 고시원을 드나들며 주변을 살펴봐도 민정 씨를 닮은 사람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경찰에게 몇 번이나 신분증을 내밀고 사인을 해야 했어요. 오전에는 다은 씨가, 오후에는 제 품에서, 밤에는 하늘 씨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던 별이는 아무 시름 없는 듯이 지냈습니다. 별이는 그렇게 우리 셋의 하루를 나누어 가는 존재가 되었죠. 별이를 돌보는 그 시간이 싫지 않더라고요. 외롭고 삭막했던 제 삶에 들어온 포근함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여전히 막연한 제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래도 별이가 있어 조금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인사만 하던 우리 사이에 대화가 생기고 웃음이 생겼으니까요. 지연 언니를 비롯한 우리 셋은 서로의 피곤함을 나누며 낯선 책임감 속에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새 우리 모두의 이유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고시원의 삐걱거리는 문소리조차 별이가 깰까봐 조심스러워졌고, 관리실 앞 소파 밑은 아이 물건으로 하나둘 채워지더라고요. 혹시나 아이가 불편하지 않을까 모두가 손발을 맞춰 돌봤죠. 고시원의 좁은 복도는 어느새 분유 냄새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변화를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모두가 곧 받아들였죠. 여자 전용 고시원의 유일한 남자인 별이는 놀라울 만큼 잘 웃는 아기였습니다. 분유를 다 먹고 나면 제 손가락을 꼭 잡고 눈을 맞추며 빵긋 웃곤 했어요. 그 미소는 마치 공기를 바꾸는 듯 했고, 복도에는 울음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늘 씨는 별이를 볼 때마다 뺨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죠. 얘 볼살 좀 봐요. 진짜 복덩이에요. 다은 씨는 기저귀를 갈아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데리러 오실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별이에게 우리가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친정엄마인 민정씨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이 상황을 탓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저 서로를 위로하며 별이를 돌보는 일이 당연한 일처럼 굳어져 갔어요. 별이가 고시원에 남겨진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지만 민정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듯 했죠. 서로 나누어 돌보곤 있었지만 돌도 지나지 않는 아기를 키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별이는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일 거라 생각해 정을 주지 않으려 했던 저도 이제는 아르바이트 중에도 별이 생각을 할 정도였죠. 민정 씨에게 분명 사정이 있었을 거라 믿었지만 엄마라면 아이가 눈에 밟혀 돌아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정 씨가 남겨둔 아기용품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별이를 돌보는 손길만 늘어갈 뿐이었어요. 밤마다 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부르는 하늘 씨의 노래가 복도에 퍼졌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시끄럽다 하지 않았습니다. 301호, 303호, 304호의 문은 비울 때 말고는 닫히지 않았고요. 관리실 앞 공용 공간은 별이의 방처럼 쓰이게 되었고요. 분유와 기저귀 같은 물건은 여전히 302호에 쌓여갔죠. 다은 씨는 학원 과제 대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기저귀를 찾아왔고, 하늘 씨는 고객에게 받았다며 별이에게 맞는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연 언니는 바쁜 와중에도 별이의 예방접종을 챙기고 아플 때 병원에도 함께 다니더라고요. 아이에게 맞는 장난감도 챙겨주고 일도 하면서요. 저는 분유를 책임지고 젖병 소독과 세척을 맡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별이라는 작은 생명이 우리의 하루를 바꿔놓았다는 걸 느끼며 모두가 별이를 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는 듯 별이는 잘 울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안아줄 때마다 눈을 맞추며 손가락을 꼭 쥐고 방긋 웃었죠. 그 웃음은 어두운 고시원 곳곳에 따뜻한 빛을 퍼뜨리더라고요. 별이와의 생활은 우리에게 활기를 주었고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피곤함마저 잊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별이를 돌보기 전보다 더 바쁘고 시간이 없었지만 더 열심히 살고 더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경찰이 다시 들렀습니다. 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피더니 지연 언니에게 묻더군요. 혹시 그분 아직도 연락 없으세요? 지연 언니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번호로 전화해봐도 휴대폰이 꺼져 있고요. 이런 말 그렇지만 진짜 어디 가서 안 좋은 생각할까봐 걱정이에요. 그 말에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저희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이는 계속 돌보실 건가요?
기관에 인계하시는 게 그래도 애엄마인데 혹시 아이 때문에 돌아왔다가 아이가 없으면 그대로 달아날까봐 걱정이에요. 조금 더 데리고 있어 볼게요. 그날 저녁 퇴근한 하늘 씨에게 아이를 넘기며 다은 씨와 함께 경찰이 다녀간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면서 앞으로 별이에게 일어날 일들을 걱정했고요. 막 잠이 들며 하늘 씨 품에 파고드는 별이의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며칠 뒤 그런 저희에게 하늘 씨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다며 프린트한 종이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부자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 금품 요구 후 잠적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부잣집 남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숨기겠다고 협박했고 거절당하자 아이를 버리겠다고 한 후 잠적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기사를 보며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묘한 불안감에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별이가 그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별이와 함께 한 지 2달이 되어갔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된 별이는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이러저러한 재주들로 우리를 감동시키더라고요. 그런 별이 곁에서 우리 셋은 완전히 엄마 셋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연 언니가 농담처럼 말했죠. 너희는 엄마 같고 나는 젊은 할머니 같네. 우리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출근길에 손 흔드는 하늘씨, 학원 가기 전 이유식을 만들어 놓는 다은씨,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와서 별이 빨래와 젖병을 세척하는 저. 그렇게 북적이는 삶이 익숙해지자 고시원 복도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별이에게서 위로받으며 웃었죠. 저는 엄마에게 투덜대며 상처받던 제 자신을 돌아보고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어 더 이상 모질게 굴지 않게 되었고요. 지방대 간호학과를 나왔다는 다은 씨는 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워했지만 별이를 돌보며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늘 씨는 사람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는데 별이를 보며 사람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모두가 별이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죠. 윙크, 예쁜 짓, 덩실덩실, 뽀뽀를 하며 우리를 반겨주는 별이를 위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모두가 휴일이라 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려는데 비가 내려 어쩔 수 없이 고시원에 남아있던 오후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좁은 복도에는 눅눅한 공기와 젖은 우산 냄새가 섞여 퍼지고 있었죠. 여느 때와는 달리 저희 셋이 모두 모여 번갈아 별이를 안으며 놀아주고 있었어요. 별이는 우리를 향해 빵긋 웃으며 손짓을 하고 있었고요. 고시원에서 유일하게 밖을 볼 수 있는 공용창인 식당 창 앞에 서서 창밖에 내리는 빗방울을 보여주며 외출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던 그때였습니다. 낯선 검은 세단 한 대가 고시원이 위치한 골목 끝에 멈춰서더군요. 이 동네에서 보기 힘든 고급차라 저희 모두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내 차문이 열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검은 우산을 펴 뒷좌석에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내릴 수 있도록 돕더군요. 그 반대편 좌석에서는 젊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리는 게 보였죠. 그리고 그 셋이 빗방울 사이를 걸으며 저희 고시원이 있는 건물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들의 구두 소리가 빗물에 섞여 복도까지 울릴 정도로 크게 들리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던 저희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들이 고시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는 모두가 토끼 눈이 되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 중 중년 여인이 아주 고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혹시 이곳에 박민정 씨가 남기고 간 아기가 있나요? 여인은 이미 저희 품에 안긴 별이를 본 듯했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확인하려는 듯이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별이를 꼭 안은 채 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죠. 그 순간 중년 여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을 내밀며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온 여인은 별이만 바라보더군요. 그리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더니 별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더라고요. 이 아이 맞네요. 내 손주가 맞아요. 사진으로만 봤지만 틀림없어요. 그녀는 소중한 보물을 얻은 듯 별이의 볼에 자신의 볼을 맞대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저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며 말했어요. 저희는 얼떨떨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함께 인사했죠. 저는 장도윤입니다. 민정씨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하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년 여인처럼 별이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더군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레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민정 씨와 저는 오래전 연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헤어졌죠. 그래도 좋은 기억이 남아있었기에 종종 민정 씨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예전처럼 굴더군요. 저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신호인 줄 알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연인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 또다시 연락이 끊고 사라졌어요. 처음 헤어질 때도 그랬기에 그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1년쯤 지난 무렵 민정 씨는 저에게 아이 사진을 보내더니 당신의 아이라며 거액을 요구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며 아이의 머리카락과 입안 세포를 담은 봉투를 보내왔더라고요. 검사 결과 제 아들이 맞더군요. 그 뒤로 민정 씨는 자신을 믿지 않았다며 화를 냈고 아이를 만나고 싶으면 돈을 더 준비하라며 협박하더니 이후로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다급한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이와 있을 만한 곳을 찾았지만 없었죠. 2주 전쯤 마지막으로 연락이 와서는 돈을 얼마나 준비할 거냐고 묻더군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했더니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더니 연락을 끊고 잠적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와 함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만 남겨두고 떠났다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말을 하며 울먹이는 남자의 목소리에 고시원안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죠. 별이를 안고 있던 중년 여인은 한 걸음 다가와 저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아이가 고시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위험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그녀의 눈빛엔 경계도 거짓도 없어 보였어요. 오직 진심 어린 감사와 후회가 담겨 있었죠. 그런 여인과 남자를 바라보던 순간 제 옷깃을 살짝 잡아당기는 별이의 작은 손가락이 느껴지더라고요. 2달 동안 지연 언니의 지휘 아래 301호, 303호, 304호가 번갈아 품에 안고 재워온 302호의 아기가 낯선 할머니와 아빠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해져 있던 거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가족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도요. 순간 울컥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고 하늘씨와 다은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은 지연 언니는 별이의 짐을 싸다가 저희의 훌쩍이는 소리를 듣고 벽을 향한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우리가 울자 잘 울지 않던 별이도 입술을 삐죽이며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저희를 향해 손을 뻗으려 하는 모습에 저희는 더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하지만 갑자기 낯선 곳에 갈 별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어 보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입꼬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 했죠. 아쉽지만 별이에게는 진짜 가족이 더 필요하니까요. 게다가 형편이 좋은 아빠와 할머니라면 더 할 나위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아이를 찾으러 이곳까지 온 걸 보면 그들의 애정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짐을 챙기느라 여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남자는 여러 번 고시원 계단을 오르내리더라고요. 몇 번의 오르내림 끝에 302호와 공용 공간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별이를 위해 준비했던 가림막과 담요만 덩그러니 남았죠. 별이는 여인의 품에 안겨 고시원을 떠났고요.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검은 우산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고시원 식당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별이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우리는 달려가 붙잡지 못했고요. 남은 건 젖은 이불과 분유병,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허함 뿐이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별이와 함께 듣던 빗소리만이 여전히 귀에 맴돌면서요. 며칠 뒤 공용 공간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자막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20대 여성 아이 유기 혐의로 구속.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맴돌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곁에 있던 지연 언니도 황당하다는 듯 웃기만 하더라고요. TV 속 리포터는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별이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죠. 별이가 떠난 고시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허전했습니다. 기저귀 냄새, 분유 냄새, 옹알거림,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대신 싸늘한 세제 냄새만 남았더군요. 밤잠을 자기 방에서 잘 수 있게 된 하늘씨는 베개를 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너무 조용해. 어제까진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지만 저 역시 그 고요함이 낯설었고요. 며칠 뒤 고시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연 언니가 전화를 받더니 몇 번이나 네만 반복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셋을 공용 공간으로 부르더라고요. 퇴근한 하늘씨까지 합류해 모두 모였을 때 언니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별이 할머니께서 몇 번이나 고시원으로 전화를 하셨어. 그동안 아이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너희 시간 되면 꼭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 별이 지내는 집에 와서 아이 좀 보라고 초대하셨어. 나는 너희 편할 때 사장님께 이야기해서 그날 시간 맞춰볼게. 너희는 언제 괜찮겠니? 언니의 말에 우리 셋의 눈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별이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삐져나오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배시시 웃고 말았죠. 겨우겨우 시간을 맞춰 저희는 별이가 지내는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집에 들어가 본 게 인생 처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 눈이 커졌죠. 별이는 저보다 훨씬 혈색이 좋아져 있었고 저희를 보자 덩실덩실 춤을 추듯 몸을 흔들며 반기더라고요. 저희가 퇴근 후 찾아가면 늘 그렇게 하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별이 덕분에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습니다. 중년 여인과 남자는 그런 저희와 별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보더군요. 집안에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훌륭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모두가 거실의 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죠. 그때 중년 여인이 저희를 바라보며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별이를 정말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문득 고시원 생활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진 않을까 싶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겠어요? 물질적인 보상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처럼 마음이 따뜻한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게 저희에게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여인의 말에 저희는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말을 이어서 했어요. 거절하지 마시고 저희 제안을 받아주세요. 총무님께 이야기를 들었고 부서도 미리 정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분야를 원하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먼저 총무님께는 자녀분들 등록금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며 제안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여인이 운영하는 학습지 회사의 관리직 자리를, 하늘 씨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스메틱 브랜드 개발팀을, 다은 씨에게는
여인의 오빠가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 간호팀 일을 제안했죠. 저희는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결국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기회가 우리 앞에 찾아왔으니까요. 2달 동안 별이를 돌본 대가치고는 너무 큰 선물이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취업에 성공했고 하늘 씨와 다은 씨도 모두 더 나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죠. 때마침 다은 씨의 간호사 시험 합격 소식에 다 함께 축하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의 바쁜 일상으로 흩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박민정.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민정 씨의 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솔직히 별이를 낳고 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도윤 씨 가족이 당연히 날 버릴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도망치듯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버릴 생각은 아니었어요. 잠깐 자리를 비우고 다시 오려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꼬이고 결국 이렇게 됐네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염치 없지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사정을 아시니 탄원서를 써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 별이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민정 씨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예쁜 아이를 어둡고 차가운 방에 두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이유로 형량을 줄여달라니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 언니, 하늘 씨, 다은 씨도 같은 편지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마음이 같았습니다. 탄원서는 써주지 말자.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자신을 돌아보게 하자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민정 씨를 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정규직이 된 저, 브랜드 개발실에서 독립해 자신의 가게를 연 하늘 씨,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다은 씨, 그리고 여전히 고시원을 지키는 지연 언니까지요. 가끔 별이 할머니와 아빠에게 연락이 오고 별이의 사진과 근황을 받기도 합니다. 벌써 15년이 흘러 별이는 이제 제법 학생 티가 납니다. 그 아이를 가끔 아빠 아는 분이라고 소개하며 보러 가곤 하지만 고시원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아빠, 새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는 별이에게 그런 이야기는 들려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별이는 정말 티 없이 잘 자란 아이입니다. 민정 씨는 출소 후 별이 아빠를 찾아갔다가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별이 아빠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람과 다시 시작했으니 더 이상 민정 씨를 추억하는 일은 없대요. 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 결혼식에 우리 모두 초대받아 축하했습니다. 별이 할머니의 초대 덕분이었죠.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함께하던 그 어두운 시절은 이젠 아득한 기억으로만 남은 채로요. 그런데도 세월이 흐른 지금도 저는 가끔 별이를 처음 품었던 그날의 온기를 떠올립니다. 좁고 눅눅하던 고시원의 복도, 잠 못 이루던 밤,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에 깨어 문을 두드리던 그 새벽의 순간들까지도요. 그때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루를 버티던 제 인생에 별이라는 이름이 들어와 새로운 길을 비춰주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우리 3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 빛이기도 했고요. 별이를 돌보며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제 안에 단단한 중심이 되어 삶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알려주었고 세상이 얼마든지 거칠어도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민정 씨의 선택은 안타깝죠. 그녀 역시 두려움과 결핍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이었을 것이니까요. 삶은 누구에게나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걸 이제는 알기에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별이는 더 이상 302호의 아기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아이로 꿈을 꾸는 학생으로 자라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아이를 기억할 때마다 누군가의 내일에 작은 빛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시절 어둡던 고시원 복도는 이제 제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남겨둔 채로 말이죠. 그곳에서 시작된 한 생명의 미소가 저와 우리 모두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렇게 남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고충과 어려움에 처하셨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온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온기는 여러분 스스로를 데워줄 거예요. 저 역시 그 온기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온기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